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과 배뇨장애를 20년째 주로 진료하고 있는 조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전립선 비대증을 주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특이하게도 방광결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로결석 그러면은 신장결석, 요관결석을 주로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로결석은 굉장한 통증이 온다, 총 맞은 것보다 더 많은 심한 통증이 온다, 또 애 낳는 것보다 더 심한 통증이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방광결석은 신장이나 요관의 결석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광결석에 대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결석은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과 달리 일반적으로 증상이 하복부의 묵직한 통증, 심한 통증이 아니고요. 소변에 가끔 피가 나오거나 또는 소변이 나오다가 턱턱 막히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주로 내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방광결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은 여자는 굉장히 드물고 5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주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방광결석은 뭔가 비뇨의학과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90%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남성의 경우에서 나이가 많은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또는 요도 협착 또는 방광 경부 폐색 등 배뇨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주로 생기게 됩니다. 방광결석은 요관결석이나 신장결석과는 달리 주로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주로 생기게 되는데, 생기는 메커니즘이 소변을 배출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완전 배출되지 않고 방광 내에 남아 있으면 그 소변 내에 있는 미네랄들이 결정화,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결정화가 돼가지고 작은 결석이 생기고, 그 결석에 덧붙여서 소변 내에 있는 미네랄이 계속 침착하게 돼서 결석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또 요도 협착, 방광 출구 폐색, 또 한국말로 풍을 맞았다고 하는데 뭔가 뇌혈관 질환이 있다던가, 또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소변에 뭔가 장애가 있어서 도뇨관을 차고 있는 분들, 요관 스텐트라고 해서 요관에 결석이 생겨서 관을 넣어놓고 오랫동안 빼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방광결석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방광결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방광결석이 생기면은 꼭 방광결석만 치료를 하시고 이걸로 치료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광결석은 꼭 다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에서 다시 재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광결석은 뭔가 소변을 배출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생긴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성에게서 전립선 비대증, 방광 경부 폐색, 요도 협착, 오랫동안 도뇨관을 유치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 기저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석을 아무리 제거를 했다고 해도 시간이 1, 2년 지나면은 다시 한번 방광결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꼭 결석을 치료하실 때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같이 받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증례를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6세 남자 환자인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3년 전에 방광결석을 진단을 받고 이미 한번 방광결석에 대해서 내시경적으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시에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방광결석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만 받았습니다. 당시에 전립선 크기가 100g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혼자서 소변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방광결석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단은 결석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보다는 조금 더 의학적으로 간단했기 때문에 결석만 치료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결석 치료를 하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복부가 불편하고 가끔씩 피도 보이고 소변도 자주 가고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고, 최근에도 소변을 볼 때마다 작은 결석들이 나오곤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변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세균이 나오고 있어서 결석 때문에 생긴 염증도, 세균 감염도 같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PSA라고 전립선 암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석이 전립선을 자꾸 자극을 하고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암이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높은 PSA는 전립선과 방광 수술 이후에 추적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의 IPSS, 저희가 전립선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이 이전에 수술을 안 했던 이유가 있을 만큼 증상이 아주,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은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소변 나오는 속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전립선 크기를 봤더니 177g, 어마어마하죠. 정상 전립선이 15g에서 20g인데 177g이면 저희가 어떤 비뇨기과 의사가 봐도 거대한 전립선 비대증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전립선 초음파에서는 이제 워낙에 전립선이 커버리기 때문에 방광 내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방광 결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방광 내시경 검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하죠. 수백 개의 방광 결석이 확인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번에는 이런 방광 결석은 결석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저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을 같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환자도 결석이 지금 여러 번 재발을 한 거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같이 치료하기로 하고 척추 마취하에 방광 결석 제거술 및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같이 홀랩으로 같이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방광 내부가 완전히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분 수술은 80분, 90분 정도 걸렸고요. 빼낸 방광 결석입니다. 저희가 워낙에 많아서 숫자를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300개 내지 400개 정도 방광 결석이 확인이 되었고요. 결석 성분 조사를 해봤더니 요상결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뭔가 통풍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술 이후에도 요산 수치 같은 것을 좀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결석 성분 분석도 향후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수술 전후의 요속을 비교해 보면 수술 전과 수술 후 굉장히 차이가 나죠. 거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분은 수술 이후에 현재까지 전혀 방광 결석의 재발은 없이 치료가 깨끗하게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광 결석이 있으면 꼭 기저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기왕 수술을 한 번에 할 때 같이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